안녕하세요. 3단원 1장 국제질서의 변동과 개항 1과 19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양요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10쪽부터 113쪽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 근대사를 배우게 됩니다. 근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근은 가깝다, 대는 시대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근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가까운 과거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한국 근대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 일과의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9세기는 1800년대를 의미하죠. 동아시아는 보통 한국, 중국, 일본을 가리킵니다. 19세기는 그때까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양요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양요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가리키고요. 병인과 신미는 연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각각 1866년과 1871년을 가리킵니다. 또한 양요에서 양은 서양을, 요는 난리를 의미합니다. 즉 서양 세력과 충돌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국주의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됨에 따라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의 여러 강력한 나라들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식민지는 세 가지 이유로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첫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둘째, 값싸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지로서. 셋째,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국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구 열강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대외 팽창 정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19세기가 이러한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19세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쟁탈전의 바탕이 된 사상인데요. 여기에서 사회진화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교과서에 간략한 설명이 있어서 찾아보면요. 우선 생물진화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는 약육강식, 즉 약한 생물은 잡아먹히고 강한 생물은 잡아먹는 것. 또 하나는 적자생존, 즉 환경에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 원칙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공동체인 국가 단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도출된 주장이 백인 우월주의가 되겠습니다. 백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서구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다른 인종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이론이었지만 18, 19세기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한 것이고요. 여기에 앞장섰던 국가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는데요. 러시아, 독일, 미국입니다. 한국 근대사에 등장하는 나라들이니까 추가로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륙의 청나라를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건국 후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로서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청과 무역을 통해 교역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 판매하는 면제품이 청에서 잘 팔리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청이 판매했던 차라든가 비단과 같은 제품은 영국의 귀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적자 문제가 심각해진 영국의 상인들은 불법적으로 인도산 아편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편은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마약을 판매하자 청나라 국민들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청나라 결제 수단인 은이 막대한 양으로 해외에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 정부는 아편 판매를 단속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는 트집을 잡고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 전쟁 역시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마약을 판매한 국가가 일으킨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영국이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에 이 청나라의 이 비참한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서 청나라 군함이 영국 군함의 공격으로 침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단어입니다. 개항은 항구가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아편 전쟁이 연달아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은 아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일으킨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질서의 상징과도 같았던 청나라 수도가 서양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청나라 정부는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양문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양문동이 내세우는 목표가 바로 중체 서용이었는데요. 중국의 문물을 몸으로 삼고 서양의 문물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이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서양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의 개혁 목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목표 설정을 잘못했던 이 운동은 소극적 개혁의 성향을 지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개혁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일본 역시 미국에 의해 개항을 요구당하게 됩니다. 미국은 당시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 일어났던 내전이었던 남북전쟁과 서부 개척을 마무리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태평양을 건너 처음 도달할 수 있었던 극동 지역의 일본에게 군함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일본을 개항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오는 미국, 이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아시아의 국가는 일본이었던 거죠. 자, 당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에도 부근의 요코하마 항구에 상륙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에도幕府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사 정권이었던 에도 막부가 이렇게 서양 세력에게 무력하게 개항을 당하게 되자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지방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에도 막부는 모든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주고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을 모방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메이지는 당시 천황의 연호였고요. 유신은 개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죠. 방금 봤던 양모운동의 소극적 개혁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적극적인 서구에 대한 모방은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이지 유신은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구적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일본을 일본 제국주의 혹은 줄여서 일제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아시아의 변화 속에서 19세기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전근대 정치사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19세기 조선은 세도정치기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라든가 풍양 조씨와 같은 몇몇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해안에는 이양선이라고 불리는 서양 선박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이양선 사진이 교과서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달라서 이양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달을 이 모양양 해서 이양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선박들은 우리에게 통상과 수교를 요구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아편전쟁으로 청나라가 개항하고 수도인 베이징이 점령당하고 또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미국에게 에도 막부가 강제로 개항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감과 불안감이 계속 높아져 갔습니다. 바로 이때 1864년 고종이 즉위하게 되고 국왕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 서원을 철폐하고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고 이러한 개혁 정책들을 했죠.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중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 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1866년이 병인년인데요. 이해 1월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를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랑스 정부는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를 조선에 보내 강화도를 침략하였는데 이것이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잘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가리키죠. 자, 그런데 이 병인양요 이전에 평양에서 대동강이 불시착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의 선원들이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평양의 주민들이 이 배에 몰려가서 이 배를 불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합니다. 5년 후에 미국은 이 일을 빌미로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살표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미양요 이전에 1868년에는 오페르트 독일 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과 통상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의 돌아가신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해서 시신을 탈취하고 이를 협상에 이용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은 분노가 극에 달했겠죠. 그리고 서양에 대한 의식이 더욱더 강경해지게 되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1871년 연달아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서양과의 화친을 척결한다는 내용의 비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본다면 척화비 건립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사건이 있죠. 자, 시험에 이 사건들의 순서와 인과관계를 묻는 문항이 잘 출제되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1866년 병인양요입니다.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병인 박해고요.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고 현재 인천에 속한 섬인 강화도는 한양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섬이었기 때문에 조선군의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프랑스군도 여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한성군과 양원수 부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프랑스군이 결국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왕실서적인 의궤가 약탈당하게 됩니다. 교과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왕실 행사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인 이 의궤는 현재 프랑스 정부로부터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신미양요를 볼게요. 배경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이 사건 5년 후에 미국은 강화도에 침입을 했고요. 이때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결사적으로 전투를 벌였으나 전 대원이 광송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제현 장군도 이때 돌아가셨고요. 하지만 조선이 이후에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미군은 어제현 장군 부대가 갖고 있던 장군기를 전리품으로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에 이 장군기에 요거 숫자기라고도 하거든요. 이 장군기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장군기는 2024년에 다시 미국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교과서 지도를 보시면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장군들과 주요 전투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양원수, 한성근은 병인양요 때 활약했던 장군이고 어제현은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장군이라는 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미양요 이후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이 되는데요.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자료를 보시면 척화비의 사진과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요. 함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흥선대원군 시기 행해졌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역사적인 평가,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구 열강의 무력 침략을 일시적이나마 흥선대원군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저지한 것은 훌륭한 일이었죠.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서구의 과학기술을 배우는 것까지 거부함으로써 이후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